제조로는 세계 최고다. 제조는 잘하는데 다른 걸 못해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제조를 못하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기억하던 거는 옛날에 강했던 제조의 삼성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정말 몇 년 동안 철저하게 잘 숨긴 거죠, 삼성이. 네. 그렇죠. 네. 그 원웨이에서 이거 설계 쪽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제조 쪽에서 계속해서 피드백이 왔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무시를 했던 거죠, 회사 내에서. 안녕하세요. 증시가 떠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국 반도체 미래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분을 통해서라면 우리가 조금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죠? IT의 신 대표 이용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커피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와인을 준비할까 했어요. 한 잔 먹고 좀 편하게 네. 진짜 사적 공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편하게 한번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오늘 방송 내용은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라는 개념으로 방송을 좀 하면 좋겠다. 네. 오늘이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가 나왔고 실적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닉스 실적 발표한 이후 플러스 전환 겨우 됐는데 뭐 당연한 거라고는 생각이 들고, 하이닉스는 그렇고 이제 삼성전자 덕분에 내년에 하이닉스에 조금 기름 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레거시 D램 투자 안 하겠다고 얘기했어. 투자할 여력이 없다. 아, 그렇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된다. HBM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HBM을 만들기 위한 D램만 할 거고 네. 여력이 없다. 네. 그리고 DDR4도 다 넘길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덕분에 이제 삼성전자 공간은 조금 생기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쨌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죠. 네. 아니 삼성전자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느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영현 부회장께서 DS 부분 대표가 되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잘 되기를 건승을 진짜 강력하게 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이 24년 10월인데 아무리 빨라도 25년 3에서 4월, 5월까지도 저는 HBM 그 소위 말하는 8단 이상의 제품 납품 못한다에 한 표 봅니다. 네. 이 대표님 어떠실까요? 됐으면 좋겠어요. 연내. 저도요. 저도요. 연내에 네.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근데 뭐 지금 점점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이 대표님이 사실은 저희 방송 나오시면서 방송 뒷면에서 걱정하면서 얘기했던 게 상반기에 어떤 얘기냐면 HBM을 못하는 게 패키지 문제가 아니고 근원적 문제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렇죠. 예. 사실상 큰일은 벌어진 거죠. 네, 뭐 그게 맞았죠. 네. 1A에서 네. 문제가 계속 있다라고 했는데 네. 네, 사실 그것보다 먼저 보면 용산에서 조립 PC를 파는데 네. 보통 삼성전자는 이렇게 불량 나서 반품률이 굉장히 낮은데 네네네. 그게 사실 그 전에 뉴스가 작게 나오긴 했었어요. 네. 근데 아무도 그게 주목하진 않았죠. 삼성 쪽 D램이 보통 문제가 있었다. 보통은 이제 용산 같은 데서 보면 일단 삼성 거 먼저 사고 네. 없으면 그냥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거 샀거든요. 네네네. 네, 그리고 10년 전만 해도 저도 이제 글로벌 그 빅테크들이나 이런 쪽 이제 한국계 분들, 뭐 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이제 막 10년 전에 뭐 2013년, 12년 이럴 때는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네들 서버에 스펙이 똑같대요. 똑같은데 D램이 웬만하면 삼성 거를 쓰고 싶어 한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그때만 네. 해도 한 1에서 아니지 1.5년에서 한 3년 사이로 기술적으로 네. 삼성이 앞서가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음. 그래서 원래 그런 회사였는데 이게 너무 지금 당황스러운 거죠. 이게 뭐지? 네.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네. 삼성전자의 D램 사업부는 3년 동안의 진보가 매우 조금밖에 없었다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A가 사실상 네. 실패한 거다. 결론적으로 지금 와서 뒤돌아보면. 그렇죠. 네. 음. 수율도 안 나오고 성능도 안 나오고. 네. 네. 그래서 그 전까지 앞서 있었던 모든 거를 다 역전당했다. 그렇죠. 야, 이거 완전 초등학교 운동회 때 이어달리기 하면은 반바퀴 앞서가지고 한 주자 앞서 있었는데 한 주자 이상 앞서 있었는데 그걸 역전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어떻게 이런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미안하게도 이제 리더십 관련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결국 1A 가지고 대략 한 12나노급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C가 10나노급 정도 맞습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1A가 14나노급. 14나노급. 네네. 네. 1B가 12나노급. 12나노급. 네. 그다음에 1C는 한 10나노급인데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10으로 딱 떨어지진 않는 그런 그쵸, 거죠. 맞습니다. 예, 예. 네. 예,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문제가 벌어진 거니 그러면은 그거를 1A를 바꾸지 않고서는 HBM 이 추세면 1년간 못한 거니까 봐서는 뭐 결론은 난 그쵸. 거죠.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뭐 1A가 모든 뭐 HBM에 안 되는 원흉이냐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네네. 물론 이제 그 TC-NCF라는 기술에 대해서도 우리 그 정시각독이 나와서 네. 그 MR 몹하고 비교를 했었었고 네. 사실 그때 우리가 그 이야기만 할 때만 해도 이게 MR 몹가 이렇게 압도적인 기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 안 했거든요. 네. 네네네. 근데 지금 보면 뭐 MR 모프가 훨씬 더 앞선 기술이라는 게 지금은 수준에서는 네. 입증이 됐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원판인 이제 디램도 하이닉스가 이제 더 좋은 걸 쓰고 앞선 있으니까 거죠. 네, 1B, 1C까지 네. 쓰고 있는데 삼성은 아직까지 네. 1B에서도 좀 많이 헤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렇죠. 네,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는데 1C를 내년도에는 거의 이제 양산체 제재로 넘어가겠다. 네. 이런 이런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아니 1A가 이런데 1B는 잘 되겠나요? 쉽지 않죠. 네. 네. 그리고 1A가 안 됐는데 1B에서는 그러면 그동안에 뭔가 그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다 제로 베이스로 하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쉽지 않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면 네. 이제 뭐 저희는 가만히 있었어요. 저희는 가만히 있었는데 유튜브라든가 이런 각종 매체가 매스 미디어가 아니고 마이크로 미디어 단에서 이게 너무 다종다양하게 움직이고 심지어 앱 중에서는 뭐 블라인드 앱이라는 게 막 그쵸. 뭐 내부자들의 뭐 이렇게 토로하는 장이 돼버리니까 맞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토로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에게 누군가 얘기하고 있어.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어쩌다 보니 알게 됐는데 결국은 1A 상황이 이렇게 최악으로 빠진 거는 결국 비용 절감 이슈가 그 모든 이슈보다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그것도 저는 문제였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EUV 도입이 저는 좀 네. 약간 작전 실패였다. 음, 그러니까 사실 삼성은 D램에다가 EUV를 굉장히 빨리 도입한 회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Z 그러니까 16나노 때부터 마스킹 한 장을 도입을 했고 1A부터 4장, 5장 그러니까 EUV를 많이 썼거든요. 네. 그러면 제조 코스트가 올라가요. EUV를 쓰기 때문에. 네. 근데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ARF 이머전 네. 기존 그 브라 레이저- 아르곤 공장. 브라 아르곤 이머전 기반으로 했단 말이에요. 네. 원래 브라 아르곤 기반의 멀티 패터닝을 삼성이 제일 잘했어요. 근데 삼성이 그걸 버리고 EUV로 퀀텀 점프를 한다. 그래 이게 1A에서는 우리가 시행착오가 있지만 이게 EUV를 먼저 우리가 도입했기 때문에 러닝 커브가 확 올라갈 거다. 그래서 이제 그게 나타날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상 지금 와서 보면은 삼성전자는 ASML 때문에 망한 거야. ASML EUV 갖고 네. 파운드리도 망했고 메모리도 망한 거야. 지금 와서 보면 기가 찹니다, 진짜. 그렇죠. 이게 사실 뭐 EUV 장비가 안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TSMC는 잘했으니까. 예. 뭐 TSMC는 잘했는데 삼성은 안 된 거는 사실 뭐 장비의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네. 그 장비를 가지고 잘 해야 되는 거죠. 잘 네. 만들어야 되는데 삼성은 옛날에 그런 걸 잘 했어요. 그러니까 장비들을 가지고 와서 사실 그걸 또 커스터마이징 그렇죠. 했거든요. 저는 그런 삼성을 기억하고 있는데 저렇게 수율이 안 나오고 제조로는 세계 최고다. 제조는 잘하는데 다른 걸 못해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제조를 못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스이딩크가 와서 한국 축구의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이 부족합니다. 와서 봤더니 얘들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체력이 없어 라고 해서 체력 훈련을 겁나게 시켰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삼성이 그동안 우리는 얘들은 제조는 잘하고 다른 게 뭔가 안 되는구나, 설계나 뭐 이런 게 안 되는구나 하고 했는데 지금 봤더니 제조가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었던 거죠. 무너진 거죠. 우리가 기억하던 거는 옛날에 강했던 제조의 삼성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정말 몇 년 동안 철저하게 잘
숨긴 거죠, 삼성이. 네. 그렇죠. 네. 여기까지 오기에는 네. 곪는 과정이 꽤나 오래 걸렸다. 1, 2년이 아니고 진짜 오래 걸렸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문제를 자꾸 덮어왔던 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이거를 드러내고 문제 왜냐면 그 원행에서 이거 설계 쪽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제조 쪽에서 계속해서 피드백이 왔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무시를 했던 거죠, 회사 내에서.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계속 덮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상하네. 그 EUV를 투입하기 때문에 제조 원가는 올라가는데 그럼 얘가 뭐 성능이 더 뛰어나거나 아니면 뭔가 이거를 가지고 갑자기 러닝 커브가 확 올라와서 뭐 생산성이 좋아지거나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상태였던 거죠. 이거는 진짜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네. 그쪽 라인에서. 분명히 거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이 있겠죠. 네. 진짜 이거 뭐 우리가 뭐 어떻게 그냥 저희는 그냥 유튜버로서 네. 시정 잡배가 그냥 술 마시면서 우리끼리 얘기한다 포장마차에서 그렇게 이해를 오늘 해주시기를 진짜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거는 뭐 어떤 회사하고도 그리고 우리 공식적인 게 아니고 그냥 사적인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식적인 뭐 논평은 전혀 아니라는 거. 쉽지 않겠는데요? 곪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뭐 저는 이번 중간 인사 DS 부문장 어떤 교체에 대한 거는 이것마저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걱정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전영현 부회장이 오고 나서부터 이 문제들을 환부를 오픈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과문 나오면 네, 좀 사과문 이례적이죠. 나오고 네. 분명히 파악했을 거예요. 와서 알고 있겠지. 네, 몇 달 동안 와서 계속 파악해봤더니 이게 문제가 많다라는 걸 인식을 했을 거고 그거를 이제 드러냈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느 수준으로 칼질을 할 거냐라는 거는 이제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고 결국은 이재용 회장의 인파워먼트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가 중요하겠죠. 이게 사실 우리끼리는 약간 금기인데 이 얘기는 그렇죠. 저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먼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네. 결국은 그거잖아요. 전영현 회장이 지금까지 이제 사과문 내는 과정까지는 보면은 그래 이제 변하려고 하는구나. 그래 그것까진 좋아. 근데 이제 의문이 뭐냐면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게 의문이에요. 내부자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인파워먼트, 권한 그러니까. 위임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전영현 사장님이 지금 와서 상하문 발표한 것까지 봐서 우리 옆에서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요 프로세스까지 좋아. 근데 문제는 요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는 실행 능력이 나오려면 그렇죠. 전 부회장한테 상당히 많은 권한 위임이 가서 인사권까지도 자기가 핸들링할 수 있는 단계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전영현 대표가 되게 정확한 판단을 한다는 근거하에 그런 바탕을 두고 어쨌든 뭐 지금 드러난 걸로 봤을 때는 일단 전반적인 평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영현 부회장 같은 경우는 와서 굉장히 그래도 옳은 방향으로 찾아가고 있다라는 이제 평이 있고 내부적으로도 뭐 들어봐도 이제 좀 이제 그런 쪽으로는 약간 수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결국 그거죠. 네, 의지, 개혁에 대한 의지.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전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그냥 뭐 편하게 얘기하면 완벽하게 지금 하이닉스한테 완벽하게 역전당했고 기술 격차가 지금 1년 이상 벌어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부터 HBM에서 HBM 12단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최소 1년이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왜냐면 원B 또는 원C를 성공적으로 하고 그게 퍼포먼스가 나왔다는 검증이 된 다음에 엔드 HBM이니까 얘네들 밤새 일한다고 해도 최소 6개월 이상은 무조건 걸린다. 그리고 HBM 납품까지 퀄 테스트까지 또 한 3에서 6개월 또 걸린다. 그렇게 보면 지금 처음 딱 스타트를 끊어서 뭐 저기 태스크포스 만들었더라고요. HBM 특별팀을. 그래도 1년 아니냐. 그럼 기술 격차 1년 최소한 난 거다. 최소. 그렇죠. 또 이제 삼성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퀄텀 점프밖에 없죠. 아니 그래서 그 부분도 되게 말이 안 되는 게 네. 아니 원C를 만들어 바로 HBM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네. 원C를 검증을 해야 HBM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거 검증도 안 하고 바로 넘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시간 분명히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양산성까지 확보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나마 역전을 하이닉스한테 당한 게 굉장히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마이크론이 만약에 이걸 SK 하이닉스의 스탠스였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끔찍하죠. 끔찍한 네. 일이죠. 끔찍한 그죠? 일이죠. 네. 두 가지인데 한국이 이제 메모리에서 패퇴했다라는 거니까 정말 끔찍한 거죠. 왜냐하면 IMF 전에도 메모리 시장 작살나면서 여기서 적자 빵 터지면서
IMF 봤거든요. 그렇죠. 예, 산업적으로 보면. 그러면 와 이거 뭐 안 그래도 안 좋고 막 이런데 뭐 부동산은 물론이거니와 제가 보기에는 큰일 납니다. 그냥 다 뭐 지금 뭐 고독 상가 어렵다는데 그거 정도가 아니고 이건 전국 부동산이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그렇죠. 해외로부터 돈을 가장 많이 벌어오는 캐시카우가 휘청한 거니까. 근데 다행히 하이닉스가 그나마 헤게모니를 잡고 있어서 다행이고 그렇죠. 네. 또 하나는 마이크론한테 뺏긴 것보다 훨씬 자극적일 것 같아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얼마나 야구르겠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까지 네. 뭐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접은 적이 거의 처음이죠. 네, 처음일 것 같아요. 네, 삼성이. 아니 그러니까 HBM 사실은 그거잖아. 항상 늑다리고 2인자고 배고픔에 서름에 있었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아 우리 그거라도 해드릴게요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막 막말하기에는 그렇죠. 아유 메인을 못 잡아갖고 서브로 갔다가 서브가 터져 서브가 메인 되는 바람에 그냥 벌떡 일어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사실 재작년 2022년 네. 그러니까 작년 초만 해도 사실 하이닉스 재무 위기 이야기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시장에서. 예. 그때 뭐 모야채 겨우 막 발행해가지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엔비디아가 뭐 선투자해주고 네, 선지급해주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네네.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위상이 완전히 달라져서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하이닉스 직원 말고 하이닉스 과거 임원이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닌다. 자기네도 좋아서. 그렇죠. 네, 뭐 그런 얘기가 들릴 정도니까. 맞아요. 진짜 격세지감이다. 그나마 좀 다행이고 아마 근데 하이닉스한테 주도권을 뺏겼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삼성전자를 건드리는 어떤 그 재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아마 못 견딜 것 같아. 아마 그 예전 분들 예. 특히나 위에 계신 분들은 정말 참을 수가 없죠. 네. 그렇겠네요. 그렇죠. 권오현 뭐 옛날 네,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은 재떨이 던지겠네 진짜. 그렇죠. 진짜 모아놓고 우리 옛날 말로 줄봤다 그런 분위기가 나겠네 진짜. 그렇죠. 시대가 요즘에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진짜. 그냥 농담이지만 네. 네네.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 이슈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구축하게 된 알력 이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 해소하는데. 그렇죠. 오랫동안 이제 켜켜이 쌓여왔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쾌도난마처럼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이거 또 수습하고 이 하는 또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되게 의문인데 회사에서 밝히지 않은 부분이라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이 인텔 꼴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는 현금 흐름 확보에서 결정난다고 보는데 2분기 실적이 이제 3분기 실적이 2분기보다 한 1조 정도 영업이익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상당 부분이 이제 DS 사업부가 2분기 대비 부진했기 때문인데 거기 내용 중에 실적 발표 내용 중에 정말 간담이 서늘하게 되는 한 줄이 있었어요. DDR4에서 중국에서의 물량 증가로 인한 마진 감소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에서 뭐냐면 자기네들은 이제 DDR4 안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우리는 거기에 투자할 시간과 여력과 에너지가 없다. 그래서 DDR5 이상으로 다 넘길 거고 그다음 HBM 관련된 D램으로 다 넘길 거라는 장기적으로는 결국 그렇게 간다라는 톤으로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DDR4의 시장은 별로 우리한테 관심사가 아니다라고까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제기로 들었으니까. 근데 삼성전자 DDR4 너무 노출도 많은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마진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 한 축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혹시나 5 비중보다 DDR4 비중이 더 크면 이거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한 1년간 마진이 깎인 상태에서 회사를 바꿔야 되니까 좀 만만치 않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 결국은 전방 시장 노출도인데요. 지금 보면 뭐 SK 하이닉스는 뭐 D램에서도 너무 잘했지만 낸드도 저도 보니까 꽤 의미 있는 게 엔터프라이즈 SSD 매출 비중이 낸드에서 60%까지 올랐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SK 하이닉스는 이제 미국 빅테크하고 동조화되는 회사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빅테크들의 캐펙스 컷만 없으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앞으로는 성장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HBM 매출 비중이 이번 분기가 30%였고 다음 분기가 40%면 그러면 이게 그렇지. 마진이 지금 7조보다 더 못할 가능성은 낮거든요. 그렇지. 네. 그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뭔가 그리고 내년도 연단위 계약이잖아요. 네. HBM3 같은 네. 경우. 근데 마이크론도 의미 있는 물량 못 하고 네. 삼성도
지금 계속 딜레이 되면 HBM3 가지고 충분히 이익을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TSMC가 계속해서 이렇게 캐펙스를 뭐 지금 내년에 380억 달러까지 캐펙스를 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이유가 7나노에서 겁나게 벌고 5나노에서 겁나게 벌고 4나노, 3나노에서 돈을 막 벌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선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 스타트가 될 수 있죠.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네. 자기가 TSMC가 원팀이라고까지 표현했어 오늘. 예. 그런데 제일 걱정인 부분은 이 1A의 문제가 DDR5 쪽에서도 지금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아까 얘기를 하신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결국 HBM이나 DDR5가 되려면 1A, 1B, 1C의 로드맵이 잘 가야 돼요. 근데 이게 1A에서 막혔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1A를 못하고 1B를 잘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아주 희박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뭔가 DDR5 특히나 서버향 같은 고스펙의 시장에서는 삼성이 뭔가 치고 들어갈 만한 그게 지금 보이지 않죠? 하이닉스 흐름들을 보면. 그렇다면 나중에 지금 네. 삼성이 밀고 있는 CXL에서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디램에서 이 다 지금 뭐 미래도 중요하지만 당장 다 걷어치우고 일단 현재 집중하자라는 게 전영현 체제잖아요. 지금 뭐 파운드리하고 시스템 LSI 쪽에 힘을 빼고 있고 그쪽 투자도 원래 당초보다 줄이고 있고 지금 오로지 지금 디램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회복에 모든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그렇게 안 하면 그렇지. 네. 캐시카우가 아예 끊기는 네. 거니까 인텔 꼴 나는 거잖아. 진짜 인텔 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본인도 그걸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회사는 미래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판단이죠. 근데 미래도 중요한데 현재가 안 되면 진짜 인텔처럼 이게 그냥 기둥뿌리가 뽑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점에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골맞다고 표현됐던 그 긴 기간 동안에 핵심 인사들이 회사를 다 떠난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저도 최근에 들으면서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삼성하고 하이닉스 출신들이 마이크론으로 되게 많이 갔고요. 하이닉스 출신도? 네. 거기에 정말 한국어로 회의하는 팀까지 있을 정도로. 근데 그분들이 진짜 나름 그래도 굉장히 잘하는 엔지니어들. 네. 스카웃을 받아서 간 거죠. 미국이 보통 우리나라 엔지니어 대비 월급이 3배, 물론 이제 생활비도 꽤 많이 들겠죠. 미국 그렇죠. 가면 뭐 캘리포니아 같은 데 가면 뭐 3배 받아도 똔똔일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3배나 주는 입장이니 애들 영주권도 나오고. 그래요? 네. 학교도 뭐. 그러면 사실 안 흔들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국가와 민족도 중요한데. 네. 네. 일단 이제 우리 애가 내년에 이제 중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가야 되면 네. 흔들릴 수밖에 없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이닉스도 조심해야 되겠다. 지금 너무 안주하고 이러면 큰일 나겠다. 그럼요. 지금 하이닉스도 뭐 이거 지금 잘 된다고 해서 뭐 네. 잔치 벌일 판은 아니에요. 네. 자칫하다가 지금 마이크론이 사실 미국 정부를 등에 업고 그럼요. 사실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미국 정부 차원에서 많이 지원한단 말이에요. 인력 데려오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 많이 뭐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아니 이 뒷얘기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TSMC가 미국에서 공장 지으면 그 공장 지을 때 기술자가 같이 딸려올 텐데 기술자들이 미국에서 한번 생활하면 대만 다시 가겠냐. 맞아요. 그 사람들 인텔이나 이런 데서 흡수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미국의 그게 전략이다. 맞아요. 네. 그게 실제로 그 리스팅을 다 했고요. 미국 CIA에서 그때 중국 뭐 침공설 나올 때 TSMC 핵심 인력들 리스팅을 다 했고요. 그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나면 그 사람들부터 미국 본토로 피신시켜야 되거든요. 예. 군용기 태워가지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애리조나 팹에 네. 미국 현지 인력으로 안 되니까 계속 훈련시킬 인력들을 본사에서 파견해라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주는 거죠. 네, 그 사람들 이제 미국에 정착시키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메모리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미국 특별히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 공정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양산전자에서 그 양산전자를 삼성을 옛날에 양산전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 핵심 엔지니어들은 리스팅이 있겠네요.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거는 이 대표님이 옛날 책에서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에서 서문에서 쓰셨던 내용인데 임진왜란 때 일본 애들이 한국의 도공 애들 다 가지고 와서 그렇죠. 도자기 기술이 일취월장했다. 똑같아요. 맞아요. 네. 네, 아리타 도자기가 사실 그 조선 도자기 기술이거든요. 네. 근데 아리타 도자기가 유럽에서 워낙 그 고부가로 팔렸는데 네. 도자기 세트 하나가 저택 가격에 육박할 만큼 그리고 유럽의 일본풍이라는 그 문화 흐름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아리타 도자기 큰 역할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그게 이제 자기에서 통했지만 이제는 반도체에서 통하는 걸 요즘은 너무나 명확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반도체가 그 사실 도자기 굽는 거하고 계속 예. 비슷하거든요. 예.